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덕자 할머니, 73살이고 생사의 갈림길이라고들 하는 심장 수술을 막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수술칼이 아니라 수술 전날 밤에 제 두 눈으로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얌전히 수술대에 올랐다면 지금쯤 저는 이미 땅속에 묻혀 있었을 것이고 제 재산을 차지한 사람은 바로 제가 낳은 자식이었겠지요. 그날 저는 갑자기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집밥을 먹고 싶다고 하며 퇴원을 요청했습니다. 의사를 설득하기 위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정반대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는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어머니의 직감 때문이었습니다. 곧 친자식에게 살해당할 것 같은 예감이었죠. 저는 저녁 7시가 조금 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전부터 숨겨두던 옷자락 속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살던 시절의 습관이죠.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 건배 소리,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 독한 술 냄새, 여자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커튼 뒤에 숨어 소리 내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제 아들 민수, 45살, 아내와 두 친척과 함께 술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징게, 연어 사시미, 제가 10년 전 해외여행에서 사온 외국 술이 있었습니다. 그 술은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간 저는 집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내일 엄마 심장 수술이지? 잘 되면 다행이고 못 넘기면 어쩔 수 없지. 이참에 엄마 미리 보내는 셈 치자. 순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병 때문이 아니라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를 미리 보내자고? 며느리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오빠가 서류도 다 준비해놨잖아. 이제 곧 오빠가 집주인 되는 거지. 몰래 살 필요도 없고. 저는 조용히 섰고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난 다 계산했어. 수술 끝나면 곧바로 사망 신고할 거야. 서명만 하면 끝나. 저 할머니 더 살면 고생만 더 하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이 뿌옇게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 밖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음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을 녹음했습니다. 10분쯤 뒤 저는 조용히 집 뒤 창고로 갔습니다. 전쟁 때부터 쌀과 장작을 쌓아두던 곳이었습니다. 작은 손전등을 켜고 옛 가방을 뒤져 병원 기록, 은행카드, 집문서가 모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아직 모두 있었지만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밤새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남편 영정사진을 안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이 정말 날 죽이려 해요. 이른 아침, 저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무도 제가 밤새 집에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옆문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곧장 개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엔 청년 시절부터 알고 지낸 경호 박사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호 씨, 나 곧 죽을 뻔했어. 그런데 날 죽이려는 사람이 내 아들이야. 경호 박사는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 수술팀을 전부 바꿔줘. 조용히,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고
당신만이 날 살릴 수 있어. 오래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꼭 살아남아야 해. 저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알아? 저놈들 법정에 세우려고. 그리고 저는 해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범한 환자처럼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저와 경호 박사만 아는 비밀이 있었죠. 원래 수술팀은 새벽 5시에 전부 교체됐습니다. 마취, 수술 보조, 모든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놈들 병원에 사람 심어놨으니까 우리가 더 빨라야 해. 저는 가족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멍하고 약한 척, 정말 죽을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심장은 병 때문이 아니라 긴장 때문에 빨리 뛰었습니다. 민수는 배웅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한마디 연락이 없었지만 그들이 시계를 보며 시간만 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호 박사는 수술실 앞에서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수술하듯 할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는 배신당하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수술은 거의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을 잃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희미한 불빛 아래 온몸에 줄이 얽혀 있었고 기계 소리가 삶의 박자를 새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경호 박사와 처음 보는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고비 넘겼어요. 저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수술팀 교체한 거 비밀로 해줘요. 경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에게 수술 기록에 이렇게 쓰라고 지시했습니다. 수술 성공, 회복 양호, 수술팀 원래대로.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한수만 잘못 뒀어도 저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걸. 한편 집에서는 민수가 작은 재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웃들이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쟤네 엄마 이제 힘도 없고 못 버틸 거라더라. 영정사진 미리 놓고 부고도 미리 주문해놨더라. 자식이 엄마가 수술 중일 때 부고를 인쇄하다니요. 저는 3일간 병원에 입원한 뒤 회복실로 옮겨졌고 조용히 모든 병원 기록을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녹음 파일도 함께 보냈습니다.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신문에 노모 심장 수술 후 사망이라고 나오면 소환장을 보내고 내가 살아있으면 법원 출석 통지서를 보내죠. 변호사는 옛 친구의 조카라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런 질문도 없이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호씨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외곽 근처에 있는 작은 집으로 채소밭과 꽃담장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저는 지인을 시켜 옛집에 가보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 전해준 소식에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 걔네들 정말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과일까지 차리고 향과 촛불도 켜고 49제 상도 차렸더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음이 마치 누군가가 찬 얼음물을 들이부은 듯 했습니다. 놀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했던 건 사람이 자기 친어머니의 죽음까지 미리 계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변호사에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서류가 다 끝났어요. 검찰에서 긴급 소환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바로 보내세요. 걔네들에게 엄마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정에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고 서서 웃고 있었는데
우편 배달원이 와서 주황색의 붉은 도장이 선명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그가 고의적 살인 혐의로 피의자 소환이라는 문구를 읽는 순간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살아 계세요? 민수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더듬거리며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분명히 돌아가셨을 텐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죽어가는 늙은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산증인이었고 피해자였으며 땅 한 평 때문에, 집 한 채 때문에, 밤을 새워가며 모은 몇 푼의 예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이려 한 자식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드러낼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살아있다는 소문은 태풍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신문이나 SNS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금지했으니까요. 그저 엄마는 아마 못 버티실 거야 라고 말하던 그들의 지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민수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아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개입을 부탁했지만 변호사도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맡을 수 없습니다. 듣자 하니 할머니께서 깨어나셨고 증거도 충분히 갖고 계시다네요. 그리고 결정타는 두 번째 봉투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이번엔 소환장이 아니라 자산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덕자 명의의 모든 집과 토지, 은행 계좌가 수사 목적으로 거래 정지 및 압류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엄마가 속였어. 그 노파가 우리를 속였어. 아직 안 죽었어. 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손을 떨었습니다. 난 당신이 확실하다길래 엄마를 해칠 생각은 없었어. 그냥 우리가 빨리 상속받을 줄 알았지. 지인이 몰래 보내준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그 말을 듣고 저는 비웃음만 지었습니다. 그냥 빨리 상속받으려고?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국수를 팔며 한 푼 두 푼 모아 은행에 넣고 라면 한 박스씩 나눠주며 자식들을 학교에 보냈던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엄마가 빨리 죽기만을 초 단위로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추가 증거를 보냈습니다. 포함된 내용은 엄마 보내는 파티, 녹음 전체, 처음 수술 기록, 교체된 의료진 이름 포함,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인출 내역, 위조 서명이 의심되는 자산 양도 서류. 사흘 뒤 검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의자 최민수의 긴급 소환을 요청합니다. 친모살인 미수 혐의입니다. 저는 경찰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호 씨의 작은 집에서 차를 마시며 손에 서류 뭉치를 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노파처럼 앉아 있었지만 사실은 전쟁 전체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집에 왔을 때 민수는 짐을 싸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들은 문을 나서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소환장은 긴급 구금 영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질 때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난 엄마를 죽이지 않았어. 아무것도 안 했어. 경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모든 증거와 함께 고발하셨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진짜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고? 라고 멍청하게 물었지만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래, 나는 살아있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엄마가 아니다. 며느리는 조사실로 압송되어 혼란스럽게 진술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말을 들었을 뿐이고 감히 반대하지 못했으며 정말로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악을 방관한 자도 공범입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옛집에 돌아갔습니다. 마당에는 제 제사상이 치워져 있었고 제 영정사진은 타다 남은 향과 함께 장롱 구석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바라보다가 장롱을 열고 어릴 적 어머니 사진을 꺼냈습니다. 마른 몸으로 저를 키우며 죽을 힘을 다해 밭을 일구던 어머니의 등이 굽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다시 재단에 올려놓으며 엄마, 나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내 자식은 자기 엄마를 죽이려 한 그날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앉아서 지난 3년간의 모든 자산거래 내역을 재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을 함께 넣었습니다. 내가 살아도 소용없다고 했지? 그럼 내게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저는 분명하고 또박또박 덕자, 비 오는 날 등에 업혀 학교 가던 그 엄마의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식에게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잊지 말고 영상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찰이 제 명의의 모든 자산을 재확인하던 중 진실이 환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이미 몰래 가짜 명의로 담보대출에 넘어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한 사람은 다름 아닌 민수였습니다. 제가 이미 죽은 걸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을 사용했습니다. 사망진단서까지 위조했고 제 서명도 오래된 스캔본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자식은 제가 병에 걸리기도 전에 제 죽음을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제 변호사는 이 서류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은행도 연루되어 모든 거래가 즉시 정지되었고 담보계약 해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때서야 더 큰 진실이 드러났다. 대출 공동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민수뿐만 아니라 나를 이모라고 부르는 친족 하승우도 있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승우는 우리 둘째 언니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내 자식처럼 아꼈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잃었고 나는 그가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내 끼니를 줄여가며 도왔다. 그런데 이번 일에서 그는 조용한 카드가 되어 민수가 엄마 덕자가 이미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대신 서명한 것뿐이에요. 라는 이유로 2억 가까운 대출에 서명했다. 대신 서명? 내 재산, 내 피 같은 돈을 대신 서명했다고? 나는 서류를 들고 손이 떨렸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너무 아파서였다. 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결국 내 등에 가장 깊은 칼을 꽂았다. 나는 최근 3년간의 모든 이상 거래를 다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은 송금, 인출, 매매 내역을 꺼내왔다. 그중 내가 2003년에 개설한 적금 계좌에서 연속 3개월간 4억 원 이상이 인출된 적도 있었다. 돈을 인출한 사람? 조카 며느리, 승우의 아내로
바로 그 은행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공모해 모든 일을 꾸몄다. 여러 겹에 덫에 걸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람처럼 이제 마지막으로 무덤에 밀어 넣기만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나는 멍하니 있었다. 울지도 않았다. 더 이상 눈물도 없었다. 나는 그저 낡은 방에 가만히 앉아 한때 그들의 상장과 상패를 걸어두었던 텅 빈 벽을 바라봤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우편 배달부가 큰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봉투 거대는 빨간 글씨로 형사소환 통지서 사건, 살인 음모, 서명 위조, 신뢰 남용 및 재산 횡령이라고 적혀 있었다. 안에는 확대 수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 맨 위에 민수 이름, 바로 아래에 내 며느리 이름, 그 다음은 승우와 그의 아내였다. 나는 몇 장을 더 넘겼다. 민수의 절친, 전에 법무팀에서 일했던 사람, 그리고 관련 은행 직원까지 총 6명이었다. 6명 모두 한때 나를 엄마, 이모, 고모라고 불렀던 사람들이다. 이제는 한 명의 피의자로 같은 명단에 올랐다. 나는 침대에 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혜숙, 나의 옛 가사 도우미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울었다. 사모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를 내쫓은 건 제가 입이 싸서예요. 너무 많은 걸 들었거든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와 함께 경찰서로 가요. 증인이 되어 주세요. 혜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다 기억해요.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누가 밤중에 엄마 방에 들어갔는지, 누가 서류를 들고 다녔는지 다 봤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목이 메었다. 남보다 못한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는데 남은 나를 위로했다. 나는 그녀를 바로 수사기관으로 데려갔다. 진술하고 서명하고 녹음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오직 정의만 필요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작은 불을 켜고 어머니의 제단 앞에 앉았다. 향 3개를 피우며 말했다. 엄마, 나는 내 고통이 여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가 완전히 사라지길 원해요. 목소리도, 이름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려 해요. 나는 서류를 향 앞에 내려놓았다. 늙은 손이 떨렸다. 엄마, 나 좀 봐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엄마가 가르쳐준 그 딸이 아무도 죽일 수 없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칼로도, 피로도 아니에요. 심장 수술을 받고 3달 후, 첫 재판이 열렸다. 시민법원에서 원고, 즉 살인 음모와 재산 강탈 사건의 피해자로 나를 소환했다. 나는 법정에 들어섰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검은색 한복을 입고 하얗게 샛머리를 단정히 묶고 소박한 고무신을 신었다. 화장도 악기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장군처럼 당당히 들어섰다. 나는 방청석이 아니라 맨 앞 증언석에 앉았다. 나를 엄마, 이모, 자식이라고 부르던 이들과 마주했다. 민수는 마지막에 호송되어 들어왔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고개를 돌렸다. 상대 변호사는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우리는 거절했다. 나는 말했다. 나는 이미 한 번 조용히 죽임을 당했어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모두가 누가 살아있는지, 누가 비겁하게 묻혀야 할지 알게 해야 해요. 재판부는 동의했다. 재판이 시작됐다. 내가 먼저 진술했다. 나는 떨지 않고 일어섰다. 나는 덕자, 73살입니다.
피고 민수의 친어머니입니다. 나는 원래 계획된 죽음을 내가 낳은 자식이 꾸민 그 수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법정은 숨죽였다. 아무도 기침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계속했다. 나는 수술 전날 밤에 녹음이 있습니다. 피고가 아내와 함께 엄마를 일찍 보내자고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나는 피고가 내 서명을 위조해 집을 담보로 잡힌 은행 서류가 있습니다. 나는 가사도우미 증인을 통해 피고가 여러 번 몰래 내 방에 들어와 낯선 사람을 데리고 집을 보여주며 이름을 넘길 준비를 했다는 걸 확인받았습니다. 나는 한 장 한 장 표시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 빠짐없이 증거를 내놓았다. 민수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제적 압박에 충동적으로 범행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는 비웃듯 말했다. 그럼 부고장, 영정, 액자, 그건 누가 준비한 겁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법원은 녹음을 감정했다. 20분 후 전문가가 목소리는 민수와 그의 아내가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은행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덕자 명의 대출이 서류 미비와 서명 위조 정황이 있다고 증언했다. 나는 민수를 바라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쳐다보지 못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고 얼굴이 핏기 없이 창백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다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들에게 다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어릴 때 열이 나서 경련할 때 내가 안고 약을 구하러 다녔어요. 배를 골아가며 학비를 마련했고 내가 오토바이를 사도록 조상 땅까지 저당 잡혔어요. 오늘 그는 여기 앉아 수갑을 차고 있다. 내가 그를 해친 것이 아니라 그가 짐승보다 더 잔인한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는 용서를 구하고 나는 용서했지만 법은 용서하지 않는다. 만약 법이 없었다면 나는 3개월 전에 이미 산채로 묻혔을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휴정을 명령했다. 첫 재판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끝났다. 나는 무표정으로 법정에서 나왔다. 밖에서 기자들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나는 손을 저었다. 나는 유명해질 필요 없어. 나는 정의만 필요해. 사람들은 나를 바라본다. 죽음의 문턱을 넘은 강철 같은 눈빛의 할머니를. 그건 행운이 아니라 냉철함 덕분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나는 해먹에 누워 어머니가 남긴 묵주를 손에 쥐었다.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오늘 나는 다 말했다. 이제 그들이 죄를 인정하기만을 기다릴 뿐이야. 그리고 나는 믿었다. 바로 내가 이 피비린내 나는 판의 결말을 쓰는 사람임을. 첫째 판이 끝난 지 열흘 뒤 나는 구치소에서 민수가 독대를 요청했다는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변호사는 신중하라고 조언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직접 그의 인간성이 남아있는지 봐야 해. 그날 오후 나는 갔다. 면회실에는 두 사람, 두꺼운 유리벽과 내부 전화기만 있었다. 그는 힘없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야위고 초췌하며 머리는 많이 휘어졌다. 나를 보자 그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입술로 말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먼저 수화기를 들고 그가 말하기를 기다렸다. 민수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내가 계산을 잘못했어. 비대 쫓기고 아내가 재촉해서 정신을 잃었어. 나는 짧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처럼. 넌 인간성을 잃은 거지. 정신을 잃은 게 아니야. 그는 목이 메었다. 엄마, 제발 아내를 용서해줘. 다 몰랐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내가 수술대에 있을 때 파티를 열었고 내 서명을 위조했다. 몰랐다는 말 하지 마.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살 때 민수가 내 등에 엎여 환하게 웃으며 내 목을 감싸고 있는 사진이었다. 나는 그 사진을 유리벽에 붙였다. 이때 기억나? 엄마가 42도 열이 날 때 동네를 돌며 약을 구했지. 너는 피를 토했고 엄마는 내가 못 살까 봐 절에 무릎 꿇고 하늘에 빌었어. 민수는 오열하며 유리벽을 두드렸다. 그런데 이제 넌 엄마를 죽여 집과 저축통장, 내 낡은 옷 몇 벌이 든 방까지 가지려 했니?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너는 할머니, 즉 내 엄마가 내게 했던 말 기억하니? 돈이 없는 건 괜찮아. 인성을 잃으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넌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야. 엄마를 장애물로 여긴 그 순간부터 넌 이미 엄마를 죽인 거야. 민수는 고개를 떨구고 어깨를 떨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더 이상 분노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잔인함만 남았다. 나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거야. 나는 용서하지만 널 법정에서 구해주진 않아.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가 소리쳤다. 엄마, 제발 나를 버리지 마. 나는 고개를 돌려 마지막 말을 했다.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지. 엄마가 죽지 않았을 때 너희가 축하 파티를 열던 그 밤에 그리고 나는 나왔다. 면회실을 나서는 것은 기억에서 나오는 것과 같았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피고인이다. 친어머니를 죽이고 재산을 빼앗으려 한 자이다. 그날 밤 나는 옛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천장의 금을 바라봤다. 내가 그를 안고 등유등을 바라보던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오직 안타까움만 남았다. 바르게 살지 못한 아들을 안타까워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가 말했다. 며느리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조직이 커요. 승우, 은행 직원들, 민수의 친구까지. 나는 말했다. 계속해요. 한 명도 빠짐없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가 협조하면 형을 줄여주고 싶으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죄는 죄대로 받는 거예요. 아무도 줄여줄 수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어떤 연민도 그들의 손에 묻은 피를 씻어낼 수 없어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일어나 벽을 짚었다.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또렷했다. 내가 살아남은 건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들에게가 아니라 늙은 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몇 권의 등기증을 얻으려는 모든 이들에게요.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나는 치밀하게 계산된 피해 계약 같은 범죄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구치소에서 아들을 만난 지 일주일이 넘은 뒤 변호사가 전했다. 민수가 드디어 전부를 자백했어요. 엄마가 따로 저축통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그때부터요. 나는 기억났다. 그 저축통장은 30년 넘게 모은 돈으로 옷장 맨 아래 나프탈렌 곁에 숨겨두었었다. 그는 작년에 집을 정리해줄 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날 나는 허리가 아파서 그에게 스웨터를 가져오라 했고 그는 철제 상자를 꺼냈다. 나는 몰랐다. 그때부터 그는 계획을 세웠다. 민수는 진술했다. 엄마가 더 늙으면 소유권 이전을 부탁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조급해 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이미 늦는다고요. 나는 고개를 들어 헛웃음을 지었다.
그들은 내가 너무 오래 살까 봐 두려워했다. 나는 진술서를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었다. 각 줄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들은 별도의 변호사를 고용해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강요하는 법을 배웠고 내 이름으로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으며 승우에게 대출을 받게 해 집을 담보로 잡았다. 모든 것을 계산했다. 내가 입원한 날도 그들은 계산했다. 며느리는 내가 수술대에 오르기 전부터 장례식 서비스에 연락했다. 메모, 30X 40X자, 보라색 배경, 빨간 한복 사진, 나는 빨간 한복을 입은 사진이 한 장도 없다. 그들은 내가 없는 옷까지 준비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죽을 때조차 영정사진을 고를 수 없다. 나는 선택할 수 있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내 대신 그걸 하려고 했다. 조사 확대 1. 나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그때 수사관이 야른 종이 한 장을 내게 건넸다. 기울어진 글씨로 적혀 있었다. 이상 보고, 진료 기록. 나는 그 종이를 들고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내 첫 심장 검사 결과 원본에는 내가 급히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나와 있었다. 하지만 전날 병원에 제출된 서류는 수정된 버전이었다. 수정한 사람은 젊은 간호사 하영이었고 내가 수술하기 48시간 전에 이미 사직서를 냈다. 나는 찡그리며 물었다. 누가 시켰어? 민수가 계속 진술했다. 아내와 아이가 그 애를 행정실에서 알던 사이였어요. 결과를 수정해서 어머니가 급히 입원하게 해주면 간호사에게 5천만 동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한 명이 더 있네요. 그 네트워크에 간호사는 체포되었고 진술을 받을 때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어머니가 나이가 많으니 빨리 수술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어요. 누가 그들이 사람을 죽일 줄 알았겠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돌렸다. 사건은 조직적 살인 음모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경찰은 검찰에 추가 기소를 요청했다. 내 변호사는 말했다. 만약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게 입증된다면 이 그룹은 조직적 살인 음모로 기소되어 최대 20년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이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어요.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기만 하면 돼요. 나는 변호사에게 작게 물었다. 혹시 친척 중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나요? 그는 침묵했다. 그리고 계좌 명세서를 꺼냈다. 송금자 이름, 용호, 나를 이모라 부르는 조카였다. 금액, 2천만 동, 메모, 어머니, 아이들을 용서해주세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결국 아는 사람이 있었지만 침묵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짧은 메시지로 답했다. 어머니는 2천만 동의 생명을 팔지 않는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내 집으로 돌아갔다. 불을 켜고 계단을 올라가 옛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나, 민수, 그리고 어머니 3대가 함께한 사진이었다. 내 얼굴은 아직 앳되고 민수의 머리는 노랗고 어머니는 회색 바바리 옷을 입고 내 어깨를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오래 바라보았다. 엄마, 미안해요. 이 가족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내가 제때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침묵했다면 밖에 수백 명의 덕자 어머니들도 어둠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1년의 진술 후 사건 기록은 600쪽이 넘게 불어났고 최소 9명의 관련자가 있었다. 수사기관은 사건을 두 갈래로 공식 분리했다. 하나는 살인 미수, 하나는 재산 강탈. 나는 두 가지 모두의 원고였다. 변호사가 내게 물었다. 어머니,
어느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싶으세요? 나는 즉시 답했다. 살인 미수요. 아무도 내 생명을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한숨만 남아있다 해도 나는 그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갔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옮겼는지, 얼마나 서류를 위조했는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밤마다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은 이미 차려진 제사상, 아직 사진이 끼워지지 않은 액자, 제사 중간에 피워진 향, 그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수를 따르며 내 송별회를 했다는 사실이었다. 살인 미수 재판이 별도로 열렸다. 이번에는 내가 증인 소환을 요청했다. 첫 번째는 옛가정부 해숙이었다. 그녀는 법정에서 떨며 수년간 써온 노트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가 낯선 친구를 집에 데려와 풍수 전문가라고 소개한 날, 민수가 내 옷장, 금고 위치를 물어본 날, 며느리가 어머니, 적금 많아요? 라고 물은 날, 온 가족이 갑자기 내 방을 치운 날, 핑계는 친척 맞이였다. 재판장이 물었다. 왜 일찍 신고하지 않았나요? 그녀는 답했다. 감히 못했어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해를 입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다음은 경호 의사였다. 그는 수술 기록을 설명하며 내가 팀 교체를 요청한 이유와 내가 곧 죽임을 당할 것 같다. 고 말했을 때의 반응을 말했다. 수십 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수술 전 환자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호 의사는 말했다. 저는 그녀의 눈빛을 믿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눈이 아니라 자신이 피해자임을 아는 눈빛이었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다. 내 변호사는 파티가 열렸던 밤에 녹음 파일을 틀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민수의 또렷한 목소리, 내일 엄마가 가시면 이제 다 끝난 거야. 깨끗이 정리하고 나중에 문제 없게. 그리고 며느리의 목소리, 49제 빨리 지내요. 번거롭지 않게. 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눈을 감고 옷자락을 꼭 쥐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와 대질하고 싶으신가요? 나는 눈을 떴다. 네, 민수가 불려나왔다.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직설적으로 물었다. 왜? 그는 침묵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왜 친엄마를 죽이려고 했니? 한참 후 그는 작게 말했다. 기회를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엄마가 오래 사시면 아내와 아이를 챙길 시간이 없을까 봐. 나는 소리쳤다. 아내와 아이를 챙기는 게 엄마를 죽이는 거니?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뭐라고 해도 좋아요. 욕해도 돼요. 하지만 제발 저를 미워하지는 마세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저 아쉽다. 한때 내 어깨에 올라탔던 아들이 이제는 나를 땅에 짓밟으려 한다는 게 법정 전체가 침묵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지를 마쳤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틀었다. 거기에는 어릴 적 민수가 추석밤에 리까이봉을 부르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나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아파서가 아니라 아쉬워서였다. 한때 순수했던 아이가 이제는 친엄마를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분 단위로 계산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아쉬웠다. 나는 속삭였다. 그날 엄마가 너를 더 강하게 키웠다면 지금 이런 일이 없었을까? 하지만 나는 안다. 어떤 것은 구할 수 없다. 설령 엄마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살인 미수 재판 2주 후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민수는 조직적 살인 음모죄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아내는 14년을 선고받았다. 남은 자들, 승우 조카, 그의 아내, 간호사 하영을 포함해 각자 5년에서 10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는 판결문 전체를 들으면서도 가벼워지지 않았고 만족감도 느끼지 못했다. 내가 느낀 건 오직 추위뿐이었다. 마치 남편의 사진을 안고 창고에 앉아 우리 애가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속삭이던 그 밤처럼 차가웠다. 판결이 다 끝난 후 나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을 천천히 그러나 바위처럼 단단하게 걸어 나왔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다시 법률사무소로 가서 두 번째 소송, 즉 신임남용 및 재산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를 진행했다. 이 부분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내 평생 모은 돈은 남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빼앗긴 재산에는 내가 살고 있는 3층짜리 집, 고향의 제사 땅 한 필지, 1억 2천만 원이 넘는 3개의 예금 통장,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18돈짜리 결혼 예물금이 들어있는 금고가 포함되어 있다. 민수는 그 금이 예전에 이미 어머니가 준 것인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나는 원본 유언장이 있었고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으며 상속일라는 아직 비워둔 상태였다.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위조된 양도증서, 잘못된 서명,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사진을 붙인 증거를 제출했다. 수사기관이 감정인을 파견했다. 결과는 모든 양도 서명이 위조였고 스캔본을 원본에 덧씌워 만든 것이었다. 그들은 내 서명을 이용해 나를 매장하려 했다. 내 변호사가 말했다. 그 수술이 없었더라면 어머니의 모든 재산은 이미 남의 명의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제사상 사진 한 장만 남았을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아서 다행입니다. 서류가 마무리될 무렵 뜻밖의 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선희, 이복언니로 오랫동안 해외에서 살다 온 사람이었다. 언니는 골목 어귀 작은 찻집에서 나를 만나자마자 폭우처럼 울며 나를 끌어안았다. 덕자야, 언니가 다 들었어. 세상에, 언니는 상상도 못했어. 나는 울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뭐가 그리 놀랄 일이야, 언니? 사람은 누구나 어두운 면이 있고 그들은 자기 몫이 생길 것 같을 때만 그걸 드러낼 뿐이다. 언니는 말했다. 소식 듣고 나서 손발이 후들거렸어. 내 아들이 여기 신문도 보내줬어. 엄마의 엄마가 진짜 예금 통장 때문에 친자식한테 죽임을 당한 거냐고 묻더라. 나는 아무 말도 못했어. 나는 언니의 손을 잡았다. 덕자는 아직 살아. 그걸로 충분해. 언니가 내게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면 집을 팔고 다른 데 가서 살래? 나는 멀리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 나는 여기 있을 거야. 바로 이 집에서, 그들이 내 제사상을 차리려 했던 그 집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줘야 해. 내가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게 해야 하니까. 그날 오후, 나는 다시 공증사무소로 가서 공식 고소장에 서명했다. 직원이 피고 이름을 읽는데 그 이름들이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내 조카였다.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다 적으세요. 한 놈도 빠뜨리지 말고. 젊은 직원이 고개를 들고 눈이 벌겋게 물었다. 이게 진짜 아드님이라면 용서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내 아들은 나를 죽음 문턱까지 몰았다. 한 번 용서하면 그놈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거다. 내가 마지막 교훈을 줘야 해. 눈물이 아니라 법으로.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묻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지만 더 이상 마음이 떨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병약한 노파가 아니었다. 나는 살아있는 증인이자 피해자이지만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아직 정의를 되찾지 못한 채 죽음을 허락하지 않는 엄마였다. 재산 횡령 재판은 이슬비가 내리는 아침에 열렸다. 나는 일찍 도착해 낡은 삿갓을 쓰고 모서리가 다른 서류 가방을 품에 안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는 내 걸음마다 등 뒤에서 땅과 돌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해숙이 함께했고 변호사가 곁에 있었다. 그리고 경호 의사도 왔다. 그는 증인이 아니라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나를 지켜보기 위해 왔다. 나는 원고석에 앉아 정면을 바라봤다. 피고들이 차례로 이름이 불렸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승우, 내 조카도 있었다. 초췌한 얼굴로 한때 덕자 엄마에게 창업자금 빌리러 왔던 자신감 넘치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판사는 재판 시작을 선언했다. 내가 첫 번째로 발언할 기회를 받았다. 나는 모든 빼앗긴 재산의 명의자입니다. 집, 땅, 돈 모두 내가 손수 일해 모은 것입니다. 누구도 내 이름으로 서류를 마음대로 쓸 권리가 없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인 가족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원본 유언장을 꺼냈다. 나는 공식적으로 누구에게도 유언장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서류는 위조입니다. 판사가 물었다. 이 거래들이 위조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감정받은 서명 대조표, 계좌주 확인 없는 이체 내역, 돈을 인출하는 날 은행 감시 카메라 사진, 인출자가 내가 아님, 내 신분증 복사본으로 대출받는 조카의 CCTV 영상이 있었다. 판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며 법정은 고요했다. 승우가 증인석에 불려 나왔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덕자 엄마가 준 줄 알았어요. 민수 형이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가로막았다.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등기부를 담보로 맡겼어? 그래서 내 서명까지 위조하고 위임장까지 만들었어?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말했다. 나는 모든 재산을 환수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제3자에게 이미 팔린 것도 추적해달라. 끝까지 소송할 겁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환수소송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재판 중간에 판사가 내게 물었다. 피고들이 친척, 가족인데 처벌을 가볍게 해주고 싶으십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법에는 정의 없습니다. 지금 용서하면 다른 할머니들도 저처럼 속을 겁니다. 본보기가 되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자식, 손주들이 엄마는 황금알 낳는 닭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서서 힘차게 말했다. 나는 73살 노파입니다. 힘은 없지만 기억력은 있습니다.